카카오뱅크 있으시다고요? 카카오뱅크가 원래는 별로였는데 지금도 그렇게 좋진 않아요. 보시면은 영업이익 자체가 그 비교 분석으로 가야 되거든요. 비교 분석으로 가야 되는데 그 타 금융 지주에 비해 가지고 너무 고평가가 됐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 시가총액이 12조잖아요. 12조면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게 몰라도 KB금융이나 뭐 이런 애들, 우리금융이랑 KB금융을 합치면 아마 12조 정도 되지 않나라고 했는데 KB가 높아졌네요. 그죠? 우리금융 지주보다 높잖아요. 당기순이익이 얘들은 지금 보면은 3조 3천억이거든요. 근데 지금 카카오뱅크는 3천억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은 이거 자체가 지금 잘못했다 완전히. 그리고 뭐 다른 부분에서 본다고 하면은 부채 비율 자체가 얘들은 어쨌든 간에 영업을 갖다가 일으키는 그런 시스템인 건데 부채 비율 자체가 그러니까 돈을 갖다가 대출을 해준 부분, 예탁을 받고 대출을 해준 부분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는 경쟁력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를 갖다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수급이 좋다는 얘기는 수급 왜 좋냐면은 물린 사람이 많아서 그래요. 물려있는 사람이 많았어요. 여기서 이 카카오뱅크는 여기에서 지금 이만큼 물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올라온다 싶으면은 사람들이 물 타서 평단 낮추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요 부분에서 지금 여러분들처럼 이제 약간 주식에 이제 처음 이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야 이게 바닥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바닥권에서 그냥 조금씩 매수를 하자. 그런 힘들이 모여가지고 올라가는 거죠. 실질적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조금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연체율 같은 거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연체율은 왜 걱정을 안 해도 되냐면 어쨌든 카카오뱅크는 1금융권이고 1금융권에서는 그 연체율 대비해가지고 대손 충당금 자체를 갖다가 많이 쌓아두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저기 뭐냐 1금융보다 2금융들 그러니까 PF를 갖다가 했던 애들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갖다가 진행을 했던 애들이 이제 건설사 부도가 나면은 줄 달아서 이제 걔들도 터지니까 그게 문제인 거고 왜냐면은 그 결국에는 연체율이라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은행의 연체율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는 각 은행마다 대손 충당금을 쌓아놨을 거다. 그래서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이 연체율이 높다. 이 얘기가 시장에 잘못 퍼져가지고 부도가 난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 실리콘밸리 뱅크 그것처럼 뱅크런이 일어나요. 뱅크런이. 뱅크런이 일어나가지고 돈을 인출하기 위해서 막 뛰어오는 거죠. 그러면은 얘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전체 금액에서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칩시다. 1조를 예금을 했는데 여기서 2천억 이상을 갖다가 한 번에 인출한다. 그러면은 80%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산을 매각해서 줘야겠죠. 이렇게 되면은 그 마켓 프라이스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본래 100만 원 받을 거를 갖다가 8천억이라고 할게요. 8천억 받아야 될 거를 한 6천억밖에 못 받는다. 그러면 2천억 정도 로스가 나죠. 그럼 이 2천억이 이제 파산으로 되는 거예요. 파산. 그러면은 지금 카카오뱅크가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게 27,100원이거든요, 지금. 27,000원인데 이 시장 가격의 평가가 파산 가격으로 바뀌는 거예요. 청산 가격으로. 이렇게 되면은 위험해지는 거죠. 실제로 연체율은 크게 연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KT는 경영진 이슈 아니면 상관없죠. 유틸리티 사업은 상관없어요. 31,000원이네. 많이 올랐네. 그래도 뒤로 돌려보면은 여기 갔던 시점도 있기도 하고 그냥 여기가 박스권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이렇게 계속 그냥 박스권으로 유지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뭔가 얘들이 신규를 뭔가를 하기 위해서 다른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하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 유보율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업이 이익이 나면은 그런 부분을 모아놨다가 신규 사업을 진행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KT나 이런 데는 뭐 그냥 유지 보수하기에 바쁘니까 그런 쪽으로 자금을 계속 쓰는 거고 이익 같은 것도 뭐 꾸준하죠. 거의 이제 독과점이랑 비슷하니까 뭐 인터넷 뭐 SKT 뭐 3사 뭐 이렇게 지나간다 하더라도 크게 의미 없다. 이건 배당 받으려고 거의 가지고 있는 거지 주가 차익 보려고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 배당주들이 뭐 사두면은 주가 많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데 한계가 있어요, 이게. 회사의 적정 가치만 안다고 하면은
잘 선택해서 진행할 수 있는 건데, 적정 가치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없으면은 이제 시행착오가 생기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이 배당주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무작정 배당주 사는 게 좋지 않다. 왜냐하면 이게 그 한계세율이라는 게 있어요. 배당주는 한계세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한계소득세율? 이 한계소득세율이 뭐냐면 우리가 보면 왜 구간별로 짜여져 있잖아요. 4,800 이상은 뭐 몇 프로 있죠. 하여튼 뭐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세법 공부를 안 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뭐 25%다. 그 다음 뭐 8,800 이상은 34%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그러니까 누적세율이잖아요. 그래서 고소득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만약에 내가 주식 투자를 갖다 2억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배당주를 갖다가 선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2억짜리를 갖다 KT에 넣었어.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배당 성향 자체가 KT 어디 갔냐? 너무 어렵나? 내용?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씀해 주세요. 배당 성향 자체가 지금 보시면은 이거 말고 시가 배당률이 5.8%잖아요. 그럼 2억을 넣었을 때 대략적으로 5.8%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5.8%면 이게 1,000만 원이잖아. 1,000만 원. 이 1,000만 원의 배당 소득이 생기는 건데 한계소득세율이 여기 있는 구간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1억이 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1,000만 원에 대해서 종합소득과세를 또 내야 돼요. 물론 이게 지금 1,000만 원이니까 배당소득 과세에 들어가진 않아요. 분리소득과세 그거기 때문에 2,000만 원 이상 받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면은 어쨌든 간에 고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배당에 대해서 선호를 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이 종합소득 과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은 얘들이 어디로 가느냐? 똑같은 2억이라고 하더라도 주식 차익을 볼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거죠. 주식 차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배당주가 상승하고 올라간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펀드는 들어올 수 있지. 배당 펀드. 왜냐면 얘들은 법인세로 해가지고 뭐 때려버리고 그 다음에 배당 소득이 아니라 뭐 하여튼 뭐 이익수 뭐 이런 식으로 가버릴 수가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박스권에 그린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정상적으로 지금 뭐 청산 가치가 7만 원대면은 주가가 7만 원까지는 가는 게 정상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몇 년 동안 이렇게 계속 여기에 있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죠. 주가를 상승시킬 만한 요인이 없다. 그래서 종목 선택할 때도 고민이 많아요. 한계소득세율 뭐 저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지. 뭐 배당주가 뭐 답은 아닌 것도 생각해야 되지. 챗 GPT로 인해 GPU 쪽 투기가 몰릴 거라고 하던데 그거는 그때도 한번 말씀해 드렸지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반도체가 이제 작살이 난 이유가 뭐냐면 재고가 많이 남아서 그렇잖아요. 남아서 반도체가 작살났다. 근데 이게 반도체 그 재고가 많이 남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클라우드 서버라고 얘기하죠. 집에서 코로나 때 계속 이런 뭐 서비스 인터넷 서비스만 이용을 하다 보니까 각 클라우드 서버 그러니까 뭐 아마존 같은 경우 아마존 웹 서비스나 그다음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회사들이 클라우드 시스템을 갖다가 서버를 갖다 증설을 하기 위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CPU나 그다음에 GPU를 샀죠. 거기다가 플러스로 코인 채굴 한다고. 이렇게 해서 완전 엄청났던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부분이 다 채워지고 나니까 재고량이 감당이 안 돼가지고 주가가 떨어지는 상황. 그래서 각 회사들이 재고를 줄였죠. 재고를 줄이니까 지금 상황에서 재고를 줄인 게 아니라 생산량을 줄였지. 재고를 줄이기 위해 생산량을 줄였다. 그러면 당연히 수요는 일정한데 공급을 줄이니까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똑같아요. 챗 GTP 이거 이것 때문에 이제 GPT 이거 헷갈려 계속 그냥. 이것 때문에 뭐 GPU 수요가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파이게임 한계가 있을 거예요. 한계가 있어. 챗GPT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될 거지만 모든 것들은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양방향성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보면은 왜 2차 전지 있잖아요. 2차 전지. 2차 전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하고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2차 전지랑 비슷하면서 우리가 쓰고 있었던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2차 전지랑 비슷하면서 우리가 쓰고 있었던 게 뭐가 있을까요? 열량을 가지고 있고 어디서든 이동해서 사용할 수 있다. 1차와 2차의 차이는 충전이 되냐 안 되냐의 차이죠. 그죠? 그럼 2차 전지 이전에 우리는 1차 전지를 썼다는 얘기인데 1차 전지를 갖다가 전지가 아니라 다른 걸 썼다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석유예요. 오, 오, 대단한데. 선생님, 은퇴하십시오. 맞췄으면 됐어. 맞아요. 석유랑 석탄은 1차 전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2차 전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석유하고 석탄이 옛날에 과거가 높았다가 가격이 높았다가 결국에는 지금 전쟁 이슈가 아니었으면 빠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그죠? 빠졌던 건데 결국에는 2차 전지도 가격이 빠질 거다. 빠질 거다. 그리고 뭐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인 게 맞아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부분이 태양광보다는 원전이 많았던 거고 태양광 정책은 미래로 봤을 때는 꼭 필수적인 건데 그게 되지 지금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에는 뭐 저가 판넬이나 이런저런 뭐 산을 밀고 그런 걸 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충분히 태양광 부분도 필수적이다. 내일 FOMC라 미국은 금리 더 올리기 어렵겠죠. 금리를 뭐 올리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그 부채 한도 그거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도 협상하면서 국채를 발행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갖다 땡겼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유동성을 땡기는 부분을 갖다가 시장 조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시장 조작에서 그 가장 정부에서 컨트롤하기 좋은 게 대놓고 그냥 국채 발행하거나 국채 매입하는 거거든요. 국채를 발행한다고 얘기를 하면은 이 국채를 발행하는 만큼 시중에서 사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잖아요. 그냥 국채 발행을 했다, 미국에서. 근데 금리가 뭐 2% 정도로 한다 하면은 안전자산 쪽으로 자금이 몰릴 거니까 이 국채를 사기 위해서 돈이 흡수되는 효과가 있고 국채를 갖다가 매입을 한다는 얘기는 국가에서 국채를 사면서 현금을 시장에 뿌린다. 이건데 지금은 발행이잖아요. 발행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유동성을 흡수를 할 거고 유동성이 흡수를 하게 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자산 쪽으로 돈이 몰리는 거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빠질 확률이 높다. 그럼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증시도 빠질 확률이 높다라고 보면은 되겠죠. 난리도 아니죠. 또 채권왕 건들락인가 이 사람은 또 미국에 침체 온다. 채권 비중 높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흔하게 들었던 장단기 금리차 역전, 경기 수요 위축 지적 이것저것부터 시작을 하고 뭐 경기가 오른다는 사람들의 주장 중에 하나가 미국의 저축률이 상당히 높아가지고 쓸 돈이 아직 많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경기가 침체된다고 얘기를 하면은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겠죠 오히려. 그래서 그게 유동성 함정에 빠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은 시장에 현금이 돌아야 되는데 이 현금을 이게 전체 시장의 현금이라고 필요 현금이라고 치면은 이거를 풀어줘야 되는데 전부 다 저축을 해가지고 이만큼이 저축으로 묶여버리는 거지. 묶여버리니까 요 정도밖에 안 달잖아요. 그럼 정작에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돈을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부분이 점차적으로 파산을 하는 그런 걸 갖다가 유동성 함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진입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럼 이거를 갖다가 이제 저축률이 높으니까 소비가 늘어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경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맞을 수 있어요. 돈이 있으니까 쓰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람이 심리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절대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자산의 가치가 경기 침체로 하락하게 된다면 10억짜리 집이 당연히 8억으로 떨어질 거라는 거는 모두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이 집이 8억에서 추가적으로 떨어진다, 7억. 그러면은 8억에 살려고 했던 사람들도 7억, 6억, 5억 될 때까지 아무도 안 사거든요. 그럼 자산 가치는 도미노로 점차적으로 빠지는 걸 갖다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네. 상당히 금리 역전으로 주식장이 시간이 지나서 급락했다던데, 올해 금리 역전이 미래의 주식시장을 떨어질 수 있는 경제학자의 예측이 맞을까요? 예측은 항상 수정이 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예측을 갖다가 계속 이제 바꿔줘야 됩니다. 근데 제가 제 경험에 봤을 때는 그 시장의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일단 망한 거예요. 시장의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있는 것 자체가. 왜냐면 예를 들어서 저도 뭐 예를 들어서 이렇다고 칩시다. 이 시장이 이렇게 코스피에서 이렇게 왔었는데 요때는 제가 무조건 시장이 하락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요때는 그랬었는데 여기 내려오고 나서는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었어요. 모른다 그랬었지. 근데 이때에는 전부 다 사람들 대부분의 유튜버들이 주식시장 오른다고 얘기했다가 여기 왔을 때는 리세션 온다고 얘기했었거든요. 리세션 온다고. 그래서 그때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들한테마다 제가 전부 다 모른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여기를 갖다 리세션 온다라고 대응을 했으면은 이게 올라갔을 때 이거 아무것도 못해요, 이거. 오히려 여기서 뭐 매도 포지션 잡은 사람들 다 박살이 나는 거지. 진짜 실제로. 에코프로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야, 시장 리세션인데 이거 계속 올라가네. 계속 매도해야지. 뭐, 다우 데이터 이런 것들. CFD 들어갔던 것들. 실제로 그런 분들 많죠. 우리는 뭐, 라더겐 사태만 봐서 그런 건지, 이런 것들. 여기서 이게 이렇게 쭉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산 사람도 있고, 산 사람은 조금 주식에 대해서 경험이 없는 사람이고, 여기서 매도 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매도 친 사람들. 매도 친 사람들은 여기서 그냥 다 털렸어요. 다 털렸어. 이런 식의 오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경제학자들은 주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학자랑 주식이랑은 비교 대상을 하면서 시나리오에 맞춰 들어가면 안 돼요. 당연히 나중에는 미래의 주식시장은 떨어지겠지. 근데 그들이 말하는 미래랑 우리가 겪는 미래랑 달라요. 걔들은 연 단위로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는 길어야 뭐 몇 주, 몇 개월 이렇게 가는 거죠.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항상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경제학자들의 이론 자체가 그래요. 무슨 뭐 콘트라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뭐 죽을라 이론 뭐 이런 거 있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장기적인 거는 30년 이상, 중기가 10년 이상, 단기가 3에서 5년이라니까. 이거 지금 우리는 주도 이게 이렇게 되면은 빡세잖아요.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이런 거는. 그리고 항상 경제학자들이 결국에 마지막 결과치가 나왔을 때 자기 얘기가 맞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뭐 주식 유튜버들도 마찬가지겠죠. 이 과정 다 이제 겪고 나서 여기 이렇게 폭락했을 때 봐라, 이거 결국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이 맞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근데 이거 올라갔을 때는 계속 틀린 거겠죠. 제가 세력지도 하면서 하이드로 리튬 얘기할 때도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이드로 리튬 뭐 마지막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 뭐 박살이 난다. 박살이 난다고 하면은 이건 제 말이 맞는 거고. KH 그때도 막 그랬었죠. KH건설. 제가 이때부터 KH건설 사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올라갔을 때 조롱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결국에는 거래 정지 당하면 제 말이 맞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종목들 안 하면은 뭐 이렇게 조롱하고 말고 뭐 스트레스 받고 할 필요도 없는 건데 대부분 이런 종목들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겠죠. 예측이라는 거는 어떤 내가 노력을 했을 때 결과치가 나오는 게 예측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시장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다수가 참여하는 것들은 예측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무의미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예측을 하겠다. 그러면은 이론적으로 가지 말고 다수가 참여하는 방향대로 가는 게 제일 맞아요. 우리가 그래서 밈 주식 같은 게 생기는 이유가 그런 거야. 뭐 베스앤 뭐 비욘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게임스탑 같은 거. 그런 것도 회사가 엉망이죠. 요즘 시대에 누가 그거 온라인이면 다 하는 걸 갖다가
게임팩 빌리고 뭐 비디오 빌리고 그래요. 그런데도 실제로 걔들 주식 등락이 뭐 200배, 300배 갔던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아무리 똑똑한 놈이라고 하더라도 한 명이에요, 한 명. 아인슈타인이 전 세계 최고의 천재라고 하더라도 아인슈타인 한 명이라니까? 얘가, 가가지고, 야, 상대성 이론, 이거, 니들이 잘못됐어라고 후발주자 애들한테 엄청나게 욕을 했는데 결국에는 후발주자 애들이 맞았어요. 상대성 이론에서. 이게 뭐 슈레딩거의 뭐 그런 거 해가지고 전자의 흐름에 대해서는 상대성 이론 이거 아인슈타인이 틀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때 아인슈타인 말을 들어준 것처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한쪽으로 밀어버리면은 이거는 주식시장이 분명히 그런 쪽으로 흐름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식을 할 때는 주변 사람의 얘기를 계속 들어보고 주변 사람의 얘기를. 어렵지 않아요. 주식 투자 안 하던 사람이 주식 투자를 하고 싶다 이러면은 주변에 얘기 많이 나올 때 전혀 주식을 안 하던 무슨 뭐 철수 엄마가 갑자기 삼성전자를 샀다 얘기를 했대. 그때 그냥 삼성전자 사면 되는 거. 코인 얘기 나올 때 코인 사면 되는 거. 근데 옆에서 이제 죽는 소리 나고 이제 코인 얘기 쏙 사라지고 삼성전자 얘기 쏙 사라지고 이러면은 주식 접으면 되는 거고. 깔끔한 겁니다. 가 60% 올랐는데 나는 왜 0%? 유명 전기차 회사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자업 자체를 갖다가 투자했다 낭패를 봤다. 이런 것들은 뭐 파생상품 결합 구조를 모르면은 충분히 이제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 받을 수 있죠. A씨가 투자한 ELB는 이게 에쿼트 링크드 본드라고 얘기해가지고 뭐 그 주식 그 채권에 이제 연계가 되는 그런 상품인 건데 50% 이상 상승한 경우 한 번이라도 있으면 확정 수익률이 0%다. 낙인 나가웃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이제 배리어 터치하면은 투자 수익률을 다 안 주는 케이스거든요. 그 구간 안에 있어야 돼. 50% 넘지 말고 50%에서 무슨 뭐 한 30% 요런 구간에 갖다 딱 정해놓는단 말이에요. 이 상품은 20에서 50% 사이에 있으면은 약정 수익률을 뭐 15% 드리고 만약에 20% 아래에 있다 그러면은 한 4% 이렇게 드리고 50% 이상 올라가면은 제로다 이렇게 되는 거. 이 상품이에요. 이거를 갖다가 콜이랑 풋 옵션을 갖다 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짜요. 예를 들어서 뭐 콜 옵션이 뭐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우리가 차트가 있잖아요. 차트가 있으면은 이 종목이 뭐 100원짜리다. 현재 100원짜리인데 프리미엄 콜옵션 프리미엄을 붙여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50원부터 해가지고 올라갈수록 더 많이 벌 수 있는 거. 만약에 100원 이상에서 살 수 있는 콜을 갖다가 샀다 그러면 150원이 되면은 이 콜에 대해서는 50원의 차익을 볼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 프리미엄 50 줬는 거 상세가 되고 여기서부터 올라가면 수익인 건데 이거를 갖다가 푸시랑 막 조합을 하게 되면은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가 균형점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짜가지고 만드는 것들이 요런 파생결합 사채 같은 것들이에요. 근데 요게 만약에 아까처럼 틀어져 버리면 복불복에서 넘어가 버리면은 박살이 나는 거죠. 금감원이 경고를 할 수는 있긴 하겠어요.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어떤 거냐면 제가 맨날 전기에게 그레디를 하다가 보면 이제 중간에 멈추는 건데 그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친환경 그 전기는 일정량이 유지되는 게 가장 비용이 적다. 이렇게 되는 거고 친환경이 문제가 되는 거는 그 뭐 적게 이제 공급을 하는 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닌데 과다하게 공급이 될 경우에 이게 그 과부하를 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력망 자체를 갖다가 망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과부하를 줬을 때 어떤 그 충전을 해둘 수 있는 부분 이거를 갖다가 ESS라고 해가지고 전지라고 지금 최근에 이제 대기업들이 많이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보급이 좀 적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제주도 가면은 풍력 발전소 도는 거, 풍력 발전소들 중에 멈춰 있는 것들 이게 고장이 난 게 아니라 전기가 과부하되니까 제주도에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바람이 많이 부니까 풍력이 많이 돌다 보면은 전기 자체가 너무 과잉 생산이 되다 보니까 과부하가 돼서 그냥 멈춰둔 거다. 바람개비가 돌아야 되는데 바람개비가 돌지 못하게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브레이크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러면 이 브레이크가 소모가 되면서 오히려 손실이 또 커지겠죠.
이런 부분이 있는 건데, 오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다른 방송에서 볼 수 없는 이런 쓸데없는 내용. 그래서 이게 어디로 이제 핵심을 돌렸냐면, 전기차로 돌린 거예요, 전기차로. 전기차를 돌려가지고, 전기차를 이용해서, 이 ESS처럼 써보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게, 이거를 갖다가 E2V라고 얘기해. E2V. E2V. E2V가 뭐냐면, 이게, V2E, V2E. V2E라고 얘기해가지고, V2G구나, V2G. V2G라고 얘기해가지고, Vehicle to Grid Enable. 이거 맞나? 자동차를 이용해가지고 그리드에 이제 쓸 수 있도록 만들어보자. 이렇게 돼서, 그, 전기차가 보급이 되면 될수록, 친환경 에너지 자체도 많이 보급을 시키고, 친환경 에너지에 과다하게 나오는 잉여 전력을 전기차에 충전한 다음에 이게 이제 엄청나게 거대한 2차 전지가 되는 거죠. 2차 전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전기차에 이제 과잉으로 들어왔을 때는 충전을 시켜놓고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전력이 모자라다. 그러면은 뭐 다른 쪽에 화력 발전이나 이런 걸 돌려야 되는 부분을 전기차에 충전된 걸 갖다가 쓰는 거예요. 뭐 전기차에다가 뭐 에어컨을 뭐 그 연결을 한다든가 아니면 휴대폰을 연결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건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부분이 상용화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이 부분이. 지금 전기차를 갖다 개발을 하고 뭘 하고 이런 것들이 괜찮은데 결국에는 이 2차 전지가 효율이 없어.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면은 뭐 에코프로나 이런 애들이 계속 뭐 이런 뭐 3원계, 4원계 뭐 LFP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계속 충전 용량을 늘리려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얘들이 이 폐배터리를 갖다가 쓰자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폐배터리 요거를 갖다가 리사이클해서 쓰자는 이유가 뭐냐면 폐배터리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차의 2차 전지가 100% 효율이라고 얘기를 하면 폐배터리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80% 정도일 때 폐배터리가 나온대요. 이게 전지가 산화와 환원이란 부분이 이제 나오잖아요. 산화와 환원이란 부분이 나오는데 이 과정을 계속 거치다 보면 우리 예전에 과거에 그 1차 전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 재충전 안 되는 거. 그거 보면은 녹슬고 막 그러잖아. 그런 것처럼 산화 부분에 대해서 무거워지는 거야. 그러면 전기차 효율이 떨어지는데 이 효율이 떨어지는 구간이 지금은 100%에서 80%로 본대요. 그래서 뭐 이거 뭐라고 얘기했더라? 뭐 리유즈였던가? 전기차를 배터리 갖다 다시 써야 되는 리유즈라는 뭐 이런 이론도 지금 생기고 그러던데 뭐 이런 부분이 지금 안 맞다.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뭐 양자 컴퓨터, 그다음 AI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우리가 지금 돈을 움직이는 그런 이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까 그 경제학자들이 얘기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그들이 보는 점과 우리가 보는 선과 완전하게 격차가 크다. 그 부분 고민하지 않고 진행을 하게 된다면 문제는 분명히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KG그룹은 지금 저기 뭐냐 그 쌍용차 때문에 잠깐 밀려 있는 건데 쌍용차 회복되면은 주가 올라와요. 저거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걔들은 찐으로 잘 하는 애들이에요. 그냥 돈을 잘 버는 애들입니다. 뭐 세력일 수도 있겠죠. 세력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왜냐면 KG 그룹 자체가 이제 걔들끼리 뭐 그거라고 하면은 야 이거 세력이라 생각할 수 있겠네. 뭐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그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뭐든지 정치적인 상황이 있고 기업 간에도 투자를 한다는 거는 뭔가 시너지 효과가 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회상장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쓸데없는 얘기 좀 하겠습니다. 쓸데없는 얘기인데 이게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뭐 차트 보고 뭐 눌림목 이런 거 영상 보는 시간보다 이게 더 낫습니다. M&A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회사를 갖다가 인수를 하거나 혹은 합병을 하겠다. 이거 두 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했을 때 A와 B가 만났어. 그러면은 둘의 가치가 뭐 10 플러스 10이라고 칩시다. 그죠? 그러면은 M&A를 했을 때는 분명히 최소한 21은 나와야 되는 거예요. 21은. 왜냐면 이 거래 비용 자체가 생기는 거니까. 거래 비용 자체가 생기는 건데 이게 보면은 우회상장이란 거는
A랑 B라는 회사가 마이너스 10이랑 지금 상황에서 마이너스 10이야. 마이너스 10이라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회사면은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왜냐면 이거 두 개 합치면 마이너스 20이잖아. 근데 이런 회사들을 갖다가 우회 상장을 해가지고 본질은 마이너스 20인데 계속 뭐 리튬을 하니 뭐를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럼 당연히 이 회사를 사는 사람들은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죠? 이이님 지금 이거 연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KH전설을 샀다는 사람들은 이게 2안이고 이게 1안이야. 2를 산 거예요. 2를 산 거. 2를 산 거라니까. 거래액이 이게 왜 돼요? 안 되죠. 바보가 아닌 다음에 거래액이 안 시켜줍니다. 이거. KH그룹주 물린 분들은 기본적으로 주식을 하시면 안 돼요. 주식을 하시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물려있는 것 자체가 주식을 하시면 안 되는 거지. 주식이 상당히 웃긴 게 뭐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진입장벽이 낮아요. 주식이. 왜냐면은 비대면으로 계좌 터가지고 내 돈 넣고 내가 매도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와가지고 사고 팔고 하니까 이게 주린이라는 단어도 나오잖아요. 주린이. 그죠? 근데 정작 돈 버는 사람은 누구예요?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죠. 워렌 버핏은 집에서 뭐 그냥 매수매도만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그 사람 나름대로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있고 뭐 알고리즘도 하고 있고 주변에 도와주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거고.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본인들이 매수매도를 하는 거야. 그냥 어디서? 주식 유튜브 보고. 주식 유튜버들 중에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이 방에서 저랑 오랫동안 같이 그 시청자로 계시는 분들이 훨씬 더 지식이 높을 거야 아마 주식 유튜브보다. 그런 종목들을 보고 주식을 사면은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것들. KH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M&A 관점에서 봤을 때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시너지가 전혀 나지 않아요. 아까 우리가 그냥 제일 최근에 있었던 것들 좀 기억나는 거. 밤을 멀티미디어. 이게 뭐 고스트 어쩌고 로보틱스인가? 이거랑 인수합병 있잖아요. 자, 다물은 조금 이제 반도체로 칩시다. 고스트 로보틱스, 로봇. 이거 두 개 시너지 날 게 뭐가 있어요? 날 거 없죠? 날 거 없어요. 그럼 이거는 전형적인 우회상장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소룩스. 그 다음에 뭐 아리바이오? 이거. 그죠? 소룩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조명회사. 원전 뭐 조명회사인가 뭐 그렇게 되는 거고. 아리바이오는 바이오겠죠. 근데 이것도 우회상장을 했죠. 우회상장. 이건 그냥 대놓고 우회상장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뭐냐? 아리바이오가 전체 시장에서 공개적으로 유상증자를 펼칠 수 있다는 거. 이 매력밖에 없어요. 그럼 유상증자가 우리 일반적인 기업들, 그러니까 주주들에게 도움이 되느냐? 주주들에게는 가치 훼손이죠. 유상증자라는 게. 파이 나눠 먹기에서 내가 먹을 파이가 줄어든다. 이거거든요. 근데 제가 유상증자나 뭐 저런 식으로 차입금이 늘어났을 때 주가가 오르는 이유가 타인 신호 효과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이론적으로 봤을 때 타인 신호 효과. 이 타인 신호 효과가 뭐냐면 유상증자를 받거나 예를 들어서 유상증자라고 칩시다. 유상증자를 받는다고 쳤으면은 유상증자를 넣는 사람이 이 회사가 앞으로 하는 사업이 분명히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넣는 사람이 대부분일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효과에 대해서 짐작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주주들이. 외부에 있는 주주들이. 내부 주주와 외부 주주로 나눈 거거든요. 그 내부 주주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하는 거고 외부 주주들이 봤을 때는 이 회사가 뭔가 있구나. 뭔가 있으니까 주가를 올릴 수 유상증자를 하는구나라고 생각해서 주가가 뜨는 거고 전환사채 같은 걸 받았을 때는 전환사채 그 외에 뭐 회사채를 받았을 때는 이 회사채를 갖다가 빌리면은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뭔가 신규 사업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또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런 과정에 대한 고민이 하나도 없이 유상증자하면 무조건 간다. 무상증자하면 무조건 간다. 야, 일단 사고 봐.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의 계좌는 너무 슬퍼질 수밖에 없고. 오늘 그러면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책을 많이 보세요. 방송 많이 보시지 마시고. 제 방송은 봐도 됩니다. 제 방송 보지 말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니까. 제 방송은 많이 보셔도 도움이 되실 게 많을 건데, 그 외에 무슨 뭐 종목 분석해주고 이런 방송 보지 마시고, 독서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